오늘은 그 두 번째 저작권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전 시간에는 저희가 일반 저작물 관련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조금 특화돼서 그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 먼저 지난 것들을 좀 복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저작권 이것만 알면은 다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90%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구성 요건 중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요건이 뭐였죠? 첫 번째 요건은 저작권의 발생에 관한 것인데, 그 저작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뭐다? 저작권은, 그렇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었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네, 그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사용 허락이라고 부르고, 보통 영어로는 라이센스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저작권의 원칙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권리자한테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 뭘 말씀드렸죠? 전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송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국어적인 측면에서는 그 단어의 뜻에 따라서는 그냥 전송이니까 데이터를 송신하는 행위만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작권법상의 전송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그렇죠?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죠? 서버에 올리는 거. 올려서, 그러니까 있기만 하면은 뭐다? 전송이다. 근데 서버에 올리지 않고, 아니면 호스트 역할을 하지 않고 저작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전송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저작 재산권 중에서 그 요건들을 보면은 이 두 단어가 들어간 그 권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용어가 바로 공중이라는 개념이었죠. 공중은 여러 사람, 다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데, 저작권법상에는 그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저작 재산권을,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작 재산권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 사적 복제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용이나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제한 사유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제한 사유를 보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조문에 그 용어가 복제, 뭐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해당되는 행위는 공연, 방송만 할 수 있거나 복제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저작 재산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허락 없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날 때 말씀드린 거는 저작권은 지킬 수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조금 어려워요.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좀 이해가 쉬운데, 이쪽은 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좀 특화돼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조금 약간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해하시기는 그 원칙,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 저작권의 발생만 아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 구성 요건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자, 먼저 소프트웨어 보호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보호를 합니다. 또 이제 지적재산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물질이 아니라 어떤 그 생각이나 노력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로 보호를 해줍니다. 먼저 그 영업비밀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정경쟁 방지 및 그 법률 이름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그 영업비밀인 것은 이제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업 비밀에 해당되려면은 무조건 법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구성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영업 비밀의 구성 요건을 보면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되고, 첫 번째 요건이 뭐 다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다 공표돼 있어. 인터넷에 가면 누구나 구할 수 있어. 이러면 영업 비밀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실행도 안 되고 그냥 한 줄이야. 이런 거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니까 비밀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못 보게 차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술적 조치를 해서 해당되는 소스 코드는 인가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그 소스 코드는 이제 부정경제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표. 그 해당되는 것을 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상표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윈도우즈도 상표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픈소스 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리눅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리눅스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 권영태라는 사람이 1995년 9월 2일에 추론을 해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권을 받으려면 특허를 추론을 하고, 그다음에 추론 심사관이, 그러니까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해요. 아, 이게 과연 특허의 요건을 충족했는가 하고, 만약에 1년 6개월 안에 심사를 거쳐서 그 심사관이 아, 이거 특허로 인정된다. 그럼 등록이 되고, 만약에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거절이 돼요. 예. 그리고 보호 기간은 그게 등록된 날짜가 아니라 출원된 날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권영태라는 사람은 1995년 9월 2일 날 출원을 하고 리눅스라는 상표를 영문 한글에서 1997년 5월과 7월에 특허청에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상표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리눅스 상표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등록을 마치고 나서 한 일이, 해당되는 리눅스 관련 서적들이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리눅스 관련된 서적에 그 리눅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 상표권 침해로 그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을 하죠. 거기에도 이제 손해배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눅스 일반 리눅스 단체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고, 이미 1995년 이전에 리눅스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눅스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었고, 그 상표로서 그 다른 상품과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으로 보아도 특정인에게 독점을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지법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패소했고, 그 다음에 특허법원에서도 모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표권은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리눅스라는 용어는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특허인데, 뭐 소프트웨어도 특허로서 보호를 받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특허법상에서는 특허법 자체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허의 요건이 있거든요. 특허를 받으려면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구성 요건, 저작물의 요건처럼. 자, 발명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 발명을 보면은 저 특허법 제2조의 1호에 보면은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성 요건이 뭐죠? 첫 번째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두 번째가 기술적 사상이어야 돼요. 기술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창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도한 것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 저작권법처럼 베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이노베이션, 혁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발명에 해당되는데, 근데 우리 알고리즘이나 로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프로그래밍을 짤 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자연 법칙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해당되는 거,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 그 법원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서 특허성은 부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법상으로, 특허법상으로도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1998년에 특허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를 결합한 경우에는 특허로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그 심사 기준을 마련해요. 특허 이제 등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출원을 받잖아요. 그 심사를 할 때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 자체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특허로서 등록이 안 되지만 그 프로그램을 해당되는 매체와 결합한 경우에는 특허로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눈 가리고 아운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자체는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은 뭐 매체 이런 식으로 특허에 첨구항을 적으면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를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인정돼 오고 있었던 거예요. 98년도부터. 근데 2014년 7월에 그 기존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이라고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 관련 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 1914년 7월 1일 작년에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은 그 발명 그 심사 기준의 용어를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으로 바꿨어요. 아예 소프트웨어도 특허로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뒤에 매체가 있었잖아요. 그 매체를 빼도 심사해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심사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 어떤 작동을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그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뭐 어떤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도 기존에는 그 해당되는 발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허도 보호를 해주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저작권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됐던 것은 아니에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그 형태가 저희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작권법에 준하는, 그러니까 그 약간 특별법 형식으로 저작권법의 원칙을 따르지만 그것에 따른 어떤 그 보호 형태나 어떤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1986년에 제정이 됐고, 이것이 이제 2009년 때 저작권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작권법을 법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정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법을 다루는 이제 그 법정기관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합쳐져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그 입사는 지금 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는데 입사는 제가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 쪽에서 했었어요. 해가지고 2009년 때 7월에 합쳐져서 지금 이제 한국저작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그 저작권법의 목적은 뭐죠? 문화 발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문화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산업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목적을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의 보호도 보호하지만 그 해당되는 이용자의 권리도, 그러니까 그 이용자의 권리인 공정한 이용도 같이 도모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고 결국에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빠졌죠? 문화 발전이 빠졌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약간 그 특성이 일반 저작물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작권법에서는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다 신기하죠? 법에는 다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규정의 그 규제를 받으려면 해당되는 정의 규정을
꼭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구성 요건이 어떤 것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하여튼 그 소프트웨어는 지시 명령의 집합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의미하거든요. 지시 명령의 집합인데 거기에 이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서나 관련된 서류들 있잖아요. 해당되는 기술서나 아니면 다이어그램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 예, 플로우 차트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 저작물은 그런 기술서나 이런 플로우 차트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서들 그런 걸 빼고 순수하게 그냥 프로그램 자체 이것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하고는 해당되는 그 개념이 틀려요. 저작권법상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은 그 기술서나 아니면은 플로우차트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아니라 그냥 그 소스 코드 자체. 예, 목적 코드 자체, 오브젝트 코드 자체, 이것만 보호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랑 차이가 있다. 그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구성 요건을 살펴봐야겠죠. 저작물, 일반 저작물은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저작물의 요건, 일반 저작물은. 저작물의 요건은 잘 안 보이시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인간이고, 두 번째가 사상과 감정이고, 세 번째가 표현되어야 되고, 네 번째가 창작물,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 저작물 요건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기본적인 첫 번째 요건이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건 연산장치. 그렇죠? 그 프로그램 하드웨어에서 연산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가 있고, 기억 장치가 있고, 이런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이런 것은 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듈 단위도 괜찮고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함수로 하나 딱 나눠서 그 기능을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그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내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일 것. 그 명령은 소스 코드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컴파일한 목적 코드도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상의 소스 코드와 목적 코드 모두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아요. 외부에 표현이 돼야 돼요. 코딩으로 어떻게 표시가 된다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창작성을 가지는데 이 창작성은 뭐다? 다른 사람을 베끼지 않은 정도. 그렇죠? 나름대로라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나름대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른 정도.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 5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된다. 만약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작권법상에서는 뭘 보호해준다고 그랬죠? 표현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어는 뭐다? 보여주지 않아요. 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를 해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특허나 이런 데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단순히 저작권법상에서는 표현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무협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해. 권력자에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아들이 어떻게 했죠? 어떤 도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술을 배우죠. 그리고 무술을 한참 배운 다음에 또 그 나쁜 놈이 아버지를 살해했던 놈이 또 찾아와. 그래서 사부를 죽여. 그렇죠? 그래서 분노의 의기를 해가지고 어떡하죠? 복수를 하죠. 보통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는 다 동일해요. 기본적인 그 흐름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살을 어떻게 붙이느냐,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앞에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만약에 보호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영화를 그 무술 영화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면 표현이 될 수 없는 것들, 아니면 표현이 몇 개 되지 않는 제한되는 것들은 아예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그게 아이디어 표현 합체 이론인 거예요. 예. 만약에 표현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만드는 저작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문화 발전을 못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예. 그럼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 저작물이니까.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 아이디어랑 표현이 합체되는 것, 이런 것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램 언어 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해줘버려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만들죠. 그래서 뭐 C나 베이직이나 뭐 코볼 이런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비주얼 베이직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예, 그런 프로그램 도구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언어 자체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규약, 프로토콜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이런 것들. 우리가 통신할 때 어떤 통신을 사용하죠? 이런 거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뭐 사용하죠? 인터넷 그 웹 이용할 때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메일을 사용할 때는 팝이나 SM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근데 만약 이런 프로토콜에 저작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통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법상에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법. 이게 굉장히 그 법적인 용어는 기존의 그 영문을 이렇게 그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변경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리즘 하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법적인 용어로는 해법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도 뭐다? 어디에 해당된다?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 언어, 그 다음에 프로토콜, 그냥 언어, 프로토콜,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많이 나오는 문제점이 항상 게임, 유사 게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그 소니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만든 그 모드 스트레스 파기라는 게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 다 함께 차차차라는 이런 게임이에요. 혹시 해보셨어요? 차 막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의 원리는 그거예요. 게임의 방법은 이 해당되는 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미친 차예요. 미친 차여서 막 이렇게 그 차가 이렇게 부스터를 받으면은 막 차를 이렇게 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차를 뛰어넘으면 점수를 얻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을 때 이제 뭐 순위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게임 방식은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위에는 소니사가 다 함께 차차차를 만든 업체에게 이제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비슷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 게 차차차를 만든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표현을 좀 바꿉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원래는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그 화면의 경사를 약간 좀 낮춘다던가 아니면은 해당되는 표현을 좀 옆에 없었던 뭐 가이드를 만든다던가 해서 표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소니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언론 보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뭐 내부적인 이제 법률적인 검토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이게 뭐죠? 게임 방식인 거잖아요. 게임 방식인데 그 게임 방식 뭐죠?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어떤 다른 차를 뛰어넘으면은 점수를 얻고 그다음에 부스터가 됐을 때는 그 모든 그 차를 부셔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 게임 방식인 거잖아요. 게임 방식은 뭐죠? 아이디어. 그쵸? 아이디어. 근데 실제적으로 게임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 화면들, 이거는 뭐죠? 표현을 바꿔버렸죠. 그럼 어때요? 두 개는 다른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과 관련해서는 게임 방식은 보통 동일한데 다른 거 베꼈어, 다른 거 게임 베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소송이 많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그 저작권이 차단되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 방법 이런 것들, 뭐 테트리스 같은 경우 있죠. 테트리스도 이렇게 그 해당되는 모양을 뭐 이렇게 길쭉한 모양 아시죠? 네모 모양, 그다음에 뭐 기역자 모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한 면을 다 맞추면 없어지는 이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다른 형식으로 바꾼다던가, 뭐 곰돌이 모양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을 바꿔서 그 모양을 다 맞춘 경우에는 해당되는 면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게임 방법은 그 테트리스랑 동일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별도의 저작물이 되는 거죠. 각각 보호받는. 예. 그래서 게임과 보통 이제 게임 관련돼서 저작권 침해가 있다 이러면은 그 해당되는 게임 방식이 유사하는 경우에 보통 그렇게 저작권 침해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게임 같은 소송이 발생했을 때다 하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과연 표현이 같은가 다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작권법이 바라보는 시각은 게임 방식이 같은가가 아니라 표현이 같은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작권 보호기간은 예, 기존과 마찬가지로 네. 그거는 이제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표현이 같으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거를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그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침해 판단을 하잖아요. 침해를 이게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의거를 했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그건 좀 법적인 개념이라서 예. 그 말씀하신 대로는 이제 그것은 실질 유사성 판단에 의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뭐 얼마 정도 비슷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뭐 기존에 있던 판례나 이런 유형들을 업계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죠. 예.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추상화 이론을 해요. 추상화 이론이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다 기능별로 분류를 해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 기능별로 분류를 해요. 쭉쭉쭉 나누죠. 그럼 이제 기능별로 쭉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그 다음에 그 저작권이 아닌 부분을 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각주가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한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저작권자가 해당되는 그 부분이 저작권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표현이 합체돼서 그 부분은 뭐 해당되지 않거나 뭐 프로토콜인 경우나 이런 경우는 다 빼죠. 그럼 뭐만 남죠? 최종적으로 뭐만 남아요? 창작한 부분만 남잖아요.
예. 창작한 부분만 남잖아요. 그럼 그 창작된 부분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 저작권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따가 이제 후반에 나오겠지만 이제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를 감정을 하게 돼서 그 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사하냐 이런 것까지 다 의견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호기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보호기간은 이제 저작자 사후 70년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권리도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차이점이 좀 있어요. 뭐의 차이점이냐면은 공표권 뭐죠? 자기의 저작물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성명 표시권은 내 이름을 기재하거나 기재 않을 권리. 자기 그 예명도 마찬가지고 이명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동의성 유지권은 해당되는 사상이나 감정을 해치는, 그렇죠? 제호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러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는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은 그 해당되는 동일성을 해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작권법 제13조가 동일성 유지권에 관한 그 규정인데,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운영체제가 틀려요. 개발해놨는데. 근데 우리 시스템이 유닉스에서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로 바뀌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바꿔야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해당되는 기능은 똑같지만 그 해당되는 표현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32비트에서 동작하던 것이 64비트로 변경이 된 거예요, 운영체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 코드를 변경해 되거든요, 64비트 코드로.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경우에는 뭐다? 해당되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라기보다는 그것을 범위 내에서는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변경했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그 저작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저작자 있는데 변경하는 것 자체에 변경을 하면은 인격권 침해가 되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바꿔서 새 제품으로 낸다던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일부 변경해서 뭐 운영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뭐 일부 변경하는 건 가능한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거는 완전히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복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상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존에 보시면은 뭐 공연 방송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권리를 많이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복제하고 배포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기존의 제한 사유는 뭐 정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만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했으면 이것밖에 못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돼요. 네,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전송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보시면은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게재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의 그 사적 복제, 그렇죠?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뭐다? 가정과 같이 한정된 장소예요. 되게 친한 친구 아니면은 뭐 친척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가족만 돼요, 가족. 예, 가족 안에, 그 가정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보시면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역분석하는 경우, 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경우에 복제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저작물을 복제를 해야지 리버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리버스 엔지니어 역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 보수하려면 어떻게든 프로그램 복제가 필요하니까 해당되는 그 복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101조의 5호에 보면은 보존을 위해서도 복제를 했어요. 백업용으로 소프트웨어 한정해서.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한 자가, 프로그램을 이제 정품으로 구매한 사람은 그 복제물의 멸시훼손 또는 병지를 대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백업용으로는 복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뭐 팁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역분석은 그 해당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 역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분석해내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1년이나 뭐 한 2년을 들여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아는 그 개발자가 역분석을 하면 그 프로그램 그냥 쉽게 또 금방 뭐 몇 개월 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역분석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은 바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가 그 역분석의 목적이에요. 역분석의 목적은 호환을 위한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서는 됐는데 다른 컴퓨터에서는 안 돼. 그러면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의 일부 변경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정당한 권한에 의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분석할 수가 있는데 무슨 목적에서만? 호환을 위한 목적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해당되는 그 안 되는 경우가 호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이 역분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까봐, 복제해서 만들까봐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역분석의 이 가장 취약점이 호환 목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보안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분야? 보안 분야에서 왜 발생을 할까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아니면 악성 코드가 있어요. 보안 분야에서는 어떻게 되죠? 대처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소프트웨어 그 코드를 역분석을 해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백신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분석은 뭐만 허용해놨죠? 호환 목적이에요. 그럼 내가 이 호환 목적이면 악성 코드를 다른 PC에 감염시키기 위해서 왜? 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분석의 조항을 따지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 역분석,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뭐만 해당된다? 호환을 위한 목적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만 권리 침해인 경우에만 형벌이나 이런 소송을,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침해로 보는 행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해는 아닌데 이런 경우는 침해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고 PC를 샀어요. 중고 PC를 샀어요. 근데 중고 PC에 윈도우즈랑 뭐 오피스랑 한글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고 PC를 사용하는 사람은, 중고 PC를 받아 구입해가지고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중고 PC를 사용한 사람. 된다. 안 된다. 예. 그 이유는 바로 중고 PC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죠? 복제. 복제 행위인 거죠.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복제를 해야 돼. 근데 그 중고 PC를 받은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복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한 경우도 뭐다? 만약에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겠다. 이게 이 조항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 복제물이 깔려져 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다? 저작권 침해로 간주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 권리 침해는 없었지만, 해당된 저작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지만은,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그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침해로 보겠다. 이게 해당되는 규정의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침해로 보는 행위가 소프트웨어만 특별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나 그 민사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말씀드렸죠. 보통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그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CAD 같은 프로그램, CAD 같은 프로그램은 보통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예요. 근데 개발자가, 그 CAD 사용자가 원래 이제 6명인데 그 중에 3명이 불법 복제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CAD를.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얼마 물어줘야 돼요? 사용자 곱하기 정가. 3억. 예를 들어 1억짜리다.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뭐 소문이겠지만, 부분이겠지만, 옛날에 소프트웨어 단속을 나가면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단속이 떴다. 그러면 컴퓨터를 그냥 창밖으로 던졌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잠깐, 첫 시간은 이걸로 잠깐 마치고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진행을 할게요.